예, 이런 또 첫 번째 발표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야외 집회 나가면 그 경례호를 멸문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제 애국 시민들이 멸김으로 답을 해주는데 문재인 없애버려야 2017년 5월 10일 이전으로 돌아가고 그것만은 부족합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면 제2의 문재인, 제3의 문재인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정치 사회적 배경이 됐기 때문에 숙주를 제거해야 되는데 김정일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80년대까지 유럽에서도 KGB 통제를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반미, 반핵, 반전하면서 좌파들이 움직였는데 지금 유럽에서 데모할 때 양키 고음 들어보셨나요? 없어졌습니다. 왜? 숙주 소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 모든 이 종국적인 분위기에 애타고 우리가 젊은 사람을 교육시켜야 되지만 근원은 숙주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 노력에 한계가 있는 정치 사회적 환경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먼저 오프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윈티지 카미, 겨울이 오고 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인기리에 됐던 미국 드라마 왕자의 게임의 시즌 1의 1편 제목입니다. 아마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뭔가 하겠지만 우리도 한국에서도 인기 있었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월 이즈 카미, 멕시코 장벽 언급하면서 장벽이 오고 있다고 패러디를 할 만큼 유명합니다. 지금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배짱이 대한민국은 허송세월만 했죠. 겨울 준비 안 했습니다. 지금 겨울이 왔는데도 문재인은 여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월동 준비 없이 그냥 기타 치면서 이 여름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어리석은 배짱이는 이제 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로 우선 설을 꺼냈습니다. 북한은 왜 3대째 핵을 개발 집착하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북한에서 생존의 의미는 우리처럼 남북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면서 부강한 대한민국이 옆에 있다는 존재만으로 북한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대한민국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파괴해야 됩니다. 한미동맹이 파괴돼서 대한민국과 1대1 구도가 되면 핵을 흔들기만 해도 대한민국은 굴복할 것이다. 만일 한미동맹이 없어지고 난 뒤 우리 이제 예를 들면 A당에서 우리 보수당에서 끝까지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투쟁해야 된다고 이렇게 국민에게 호소하는 팀 하나하고 하나는 그렇게 하면 우리 다 죽는다, 항복해서 우리가 연방제로 통일해서 사이좋게 사는 것이 평화 아니냐 하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향으로 볼 때 B한테, 민주당한테 표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게 3대째 핵을 개발한 북한의 이유입니다. 그동안 북한 비핵화, 적어도 북한은 50년대 말에 핵을 개발했는데 본격적으로 엑사레타를 밟는 것은 91년 12월 25일 소연방이 해체되고 나니까 고립무원이 아주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그리고 93년 NPT 탈퇴를 선언했으니까 지금 27년이 흘렀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북한은 핵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허술했다. 북한 좋은 말하고 돈 주고 팔다리 비틀면 내놓을 거로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는 일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협상과 제재는 협상 맞는 놈, 제재 맞는 놈 다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핵의 개발에 대한 동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목숨이 숨이 멎을 것 같은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진짜 핵을 내려놓을까 말까 하는 협상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협상과 제재는 택일의 문제나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하는 그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엔 대북 제재도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통상을 합법거래와 불법거래로 구분하고 불법거래인 무기거래만 선택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무기거래는 통상의 5%밖에 안 되고 설사 그것을 다 취하더라도 북한에는 큰 영향이 없고 그 5%마저 정확한 증거가 없고 중국이 뒷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 짝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말에 2325부터 그 뒤로 놓은 2379까지 4개 제재가 합법, 불법을 구분하지 않는 포괄적 제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아파하기 시작했고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자마자 2018년도
문재인과 함께 저질 평화쇼로서 김정은은 살궁리를 찾아버렸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북 제재의 구조적 모순입니다. 비핵화 가능할까? 지금까지 해왔던 프레임으로 완전히 바꾸면 비핵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환경으로 볼 때 비핵화에 대한 구조를 바꿀 정치적 환경은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핵화는 가능하지만 해법은 있지만 정치 때문에 그 해법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이게 북한 비핵화를 결정하는 단 하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북한의 지금 핵능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 핵무기는 잘 아시겠지만은 앞에 달려있는 핵탄두, 그것을 운반하는 핵무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핵탄두의 북한이 완성한 핵탄두의 질은 얼마인가? 양은 또 얼마나 갖고 있는가? 미사일 능력은 어떤가? 미사일 능력을 과학기술적으로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장사정, 사거리를 낼 수 있는가? 정확성, 목표의 탄두가 온전히 보존된 채로 낙하할 수 있는가? 3. 적응성. 맨날 며칠 동안 액체 넣어가지고는 무기로서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킬체인을 비롯한 역작용을 하기 전에 얼마나 빨리 쏠 수 있는가? 적응성. 이 세 가지가 미사일 기술 능력을 측정하는 과학기술적인 지표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북한의 핵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탄두. 핵탄두의 질은 최고도로 올랐습니다. 핵탄두의 질을 할 때 1세대 핵탄두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진 핵분열탄, 2세대 핵무기는 거기에 소량의 핵융합 물질을 넣어서 핵분열 효과를 정폭시킨 정강탄 내지는 정폭 핵분열탄이라고 하는 게 2세대입니다. 북한에 볼 때 3차, 4차 핵실험은 정강탄을 실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3세대가 완전한 핵융합 효과에 의해서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핵분열이 되고 1억도에 발생하는 열을 이걸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핵융합 물질이 들어가서 핵융합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핵분열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똑같은 핵물질을 가지고도 수천 배의 폭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에서 이것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4세대 핵무기는 특수기능 핵무기라고 해서 사람만, 생물만, 생명체만 죽이는 중성자탄, 그 다음에 전자기만 무력화시키는 전자기탄 등이 특수기능 핵무기라고 합니다. 북한은 3세대까지 도달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갖고 있나? 이게 이제 그 효과입니다. 아까 이제 핵무기 수소폭탄 원리를 제가 하나 한 거고요. 참고하시고요. 위에는 북한의 핵 관련 시설들에 쭉 되어 있는 거고, 양이 얼마인가? 자, 첫 번째 현 보유가 플루토늄 양 한 개 만드는데 2 내지 6kg, 그다음 농축 우라늄 대개 200에서 500, 한 개 만드는데 15에서 20 이렇게 다 계산하면 60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매년 플루토늄 6kg, 농축 우라늄 40에서 80kg. 이거는 40에서 80은 북한이 한 곳에 농축 우라늄 시설을 갖고 있을 때 40kg, 40kg씩 늘어납니다. 지금 한 3개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120kg까지 할 수 있고 더 있으면 더 늘어납니다. 어쨌든 대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년 10개, 그러나 최근 중립적으로 15개까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것은 아까 말한 제조기술을 말하면 핵물질 이용률이라기도 하는데 얼마나 작은 핵물질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느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핵물질 생산기술, 우리가 모르는 농축 우라늄 공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엄청나게 가변이 있는데 대개 국내외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양의 중간값, 평균은 낼 수 없잖아요. 몇 명이 제시하는 게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제일 적게 평가한 사람하고 제일 높게 평가한 사람의 딱 중간값이다. 그럼 지금 60발이라고 그러면 대개 20에서 120발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값을 설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사일입니다. 아까 첫 번째 얼마나 멀리 보낼 수 있느냐. 북한은 80년대에 스커드 B 300km입니다. 스커드 C 500km. 이 대개 1000km 이내를
완료를 해서 실전 배치까지 했습니다. 90년대 들어서 스커드 ER, 개량형 스커드형 1000km까지 나가는 것, 1300km 나가는 노동까지 90년대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에 이미 일본과 한국은 완전한 사거리 안에 들었던 것이죠. 2000년대 들어서서 구소련에 도입한 여러분 잘 아시는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서 한 3500km까지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 무수단 엔진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엔진 개발 시험을 해서 백두 엔진이라는 걸 만들어서 2017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 14호 ICBM급입니다. 5,500km 이상이니까 탄두를 500km 했을 때 7 내지 8,000km, 탄두를 200에서 300km 소형화했을 때는 10,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최소한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미국 서부는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어냈고요. 이어서 2017년 11월에 13,000km, 지구 어느 곳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는 다 날릴 수 있는 화성 13호를 완료를 해서 사거리 면에서는 북한은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북극성 계열은 홀수는 SLBM을 의미하고 짝수는 이것을 뜯어다가 지대한 미사일로 개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극성 1형, 3형은 SLBM, 북극성 2형은 북극성 1형을 지대함으로 개조해서 중국의 동풍 21, 31처럼 소위 해외에서 자기들한테 오는 미국의 함정들을 파괴하기 위한 미사일을 개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대개 2000km까지 작년에 쏜 북극성 3형을 기존했을 때 한 2000km까지 나가니까 잠수함이라고 해서 자체 잠수함이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2000km면 우리가 말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에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사거리 면에서는 북한은 완료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과연 그런 정확성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북한의 항법 체계와 상승할 때 자세 안정을 가지는 그리드핀 기술은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끔 미사일이 보면 올라가다 폭발하는 경우가 있었죠. 북한도 그랬고 미국도 우주 왕복선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 때가 제일 중요한데 많이 흔들리고, 그러려면 상승 때 자세를 아주 안정돼야 됩니다. 이게 많이 자꾸만 틀어지면 폭발할 수도 있고요. 조금만 삐뚤어지면 빙빙빙 돌다가 엉뚱한 데로 날아가거나 빙빙빙 돌다가 공중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리드핀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상 우리가 말한 재진입 기술, 이건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탄두부 정밀 유도, 정확한 각도로 업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각도가 틀어지면 여러분들 어릴 때 다이빙 때 뛰어내려서 잘못하면 배치기 하면 배 엄청나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백 킬로 공중에서 1000km의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배치기 잘못하면 미사일은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 나서 우주공간으로 사라집니다. 정확하게 꼽혀야 됩니다. 정확하게 꼽히는데도 열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7000에서 8000도의 열을. 이 두 가지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탄두부 정밀유도와 내열성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는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그래도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 있으려고 보는 근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990년 초에 러시아 소련이 붕괴되고 난 뒤 러시아 과학기술자들이 내열성, 내마모성, 그러니까 열을 견디고 또 마모도 안 돼야 됩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북한에 비밀리 방문해서 이 기술을 전수했다고 하는 것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의 사실에 가까운 거고요. 두 번째, 화성 14호를 쏘고 난 뒤에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문을 보면 굉장히 정확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탄소 복합 소재를 이용을 해서 고온을 견뎠고, 그리고 밖에는 수천 도의 열이 발생을 했지만은 탄두 내부에는 20에서 45도로 안정적으로 온도를 유지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대기권으로 떨어지면서 탄두 폭발이 정상 작동했다. 그 무기 활성화 코드를 입력을 돼야 핵폭탄이 터지거든요. 그 조건이 완성이 됐다. 목표 속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소의 과장은 있을지 몰라도 그 절차를 상세히 기술적으로 공개한 걸로 봐서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과장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북한이 만일 상공 40에서 50km에서 EMP탄을 폭발시킨다 그러면 그 열은 훨씬 낮아집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지표면에서 100km까지를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그 밖을 외기권, 우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표면에서 100km까지 이 대기권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제일 가까운 건 대륙권 11km 정도입니다. 가장 이걸 볼 때 열이 많이 발생을 하죠. 성층권 11km부터 50km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존층은 대기권으로부터 25km에 있습니다. 자외선 흡수하고 기능은 잘 아실 겁니다. 50km부터 80km를 중간권, 80에서 100km까지를 열권이라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올수록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40에서 50km 성층권에서 탄두를 분리해서 폭발을 시켜서 EMP탄을 오면 결국은 100km 우주에서 10건 뚫을 때 80km 한번 뚫을 때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간가를 내려올 때 열인데 그거는 아주 열이 낮습니다. 본격적인 7, 8천도 열은 성층권과 대륙권을 뚫을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 견디기 전에 위에서 폭발시키는 EMP탄을 쓴다고 하면 북한의 지금 재진입 기술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훨씬 낮아집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적응성입니다. 북한이 고체 인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1000km 이내의 지대지 미사일은 작년도에 보이는 여러가지 3종 세트에 의해서 고체 인로를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2000km까지는 아직 지대지로 전환은 못했지만은 SLBM을 쐈기 때문에 SLBM은 전부 다 고체 연료입니다. 절대 액체 연료로 쏘아서 뭐 기름 넣고 액체를 넣어서 잠수함에 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북한이 2000km까지는 고체 연료 기술 적응성에 완료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이것은 군사적인 의미로 한국과 일본을 개장할 때는 액체 연료 필요가 없이 바로 테일에 붙여서 10분 이내 사격이 가능한 군사적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미국을 위협하는 괌으로부터 시작해서 미본토를 위협하는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아직 고체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북한의 요게 잠수함 능력인데요. 요거는 작년에 보인 북극성 3형 그러니까 북한이 90년 초에 개발한 신포급 잠수함 2000톤 구형 구닥다리 골프 잠수함을 해가지고 했다가 북극성 1형 때 보였다가 2016년 이번에 보인 건 3000톤까지 개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대형 잠수함이 안착이 되면 SLBM 북극성 3형을 3발을 안정적으로 탑재 가능하리라고 평가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하시고요. 밑에 글씨를 보시면 북한이 ICBM과 SLBM으로 이제 거의 완성이 되는 직전이 되면 특히 SLBM이 되면 우리 킬체인과 KMD가 자체가 거의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SLBM을 대비한 킬체인과 KMD망을 구축을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폭증하게 됩니다. 미국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특히 SLBM은 생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확실한 제2경력, 최소 억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SLBM이 어떻게 대응할까 군사적으로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SLBM의 문제는 한미동맹이 위협에 빠졌다는 소리입니다. 북한의 SLBM 대책은 한미동맹으로 풀어야지 한국의 국방력 군사기술로 풀기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SLBM을 싣고 큰 잠수함이 곧 한국 영해로 빠져나가서 미국, 일본에 있는 미국 기지나 괌을 위협을 할 텐데 사실은 우리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이 괌이 위협받고 하와이가 위협을 받더라도 한국하고 동맹을 유지해야 된다. 한미동맹으로 SLBM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잡겠다고 우리 날라오는 이스칸데르 미사일 잡을 능력도 제대로 없는데 태평양으로 가는 북한 잠수함을 따라다녀서 해줄 능력이 없죠. 그건 미국하고 일본한테 맡기고 미국과 일본하고 같이 동맹을 튼튼히 하는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향후 이제 탄두 재진입, ICM 면에서는 탄두 재진입, SLBM 면에서는 SLBM 완료가 되었으니까 대형 잠수함을 북한이 어떻게 건조하느냐 이 두 가지 기술적 난관을 북한이 확실히 통과하면 북한은 완전한 제2경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제가 봐서 미국,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오히려 영국 굴란스보다도 영국 굴란스는 SLBM만 한 200발 갖고 있거든요. 저는 제4위의 핵강국으로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그렇게 봅니다. 이건 참고로 북한의 위성 기술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화성 메토하는 것은 완전히 미사일이고요.
그다음 미사일 운반할 로켓이 있습니다. 이것을 은하메트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게 은하3호고요. 이것을 미사일 핵탄두 대신에 정찰 위성을 실으면 이게 광명성입니다. 북한이 6번째 위성 발사 시험을 했는데 성공한 것은 2012년 12월. 그다음 마지막으로 성공한 게 2016년 2월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궤도 위에 잘 올렸습니다. 지금 광명성 4호는 2016년 2월에 발사된 광명성 4호는 500km 상공에서 지구를 97분 24초 만에 한 번씩 주기를 하고 있고 계속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찰에서는 관측을 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김정은이가 ICBM 대신 위성을 발사한다면 거기에 어느 정도 기술이 될지 모르겠는데 만일 제대로 정찰 위성을 쏜다 그러면 2003년도에 일본이 최초 위성을 쏘았던 EOIR 광학 위성 정도 해상도 40cm 정도는 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미국은 많은 군용 및 상용 위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군용 위성 해상도는 15cm. 그 다음에 상용 위성은 대개 한 30에서 25cm인데 법으로 25cm 이하의 상용 위성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너무 자세한 거 보지 말라는 소리죠. 일본은 40cm 정도입니다. 그런데 2021년 내년에 쏠 일본은 7개 운용하고 있는데 8번째 위성은 해상도 25cm를 목표로 하고 있고 한국은 아직까지 군사위성은 발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2020년대 중반까지 5기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결론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왔고 진실의 문에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처럼 협상의 틀을 기본적으로 바꾸려는 한미의 정치가 바뀌지 않고서는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협상에서 2006년도 10월에 북한이 1차 핵실험하고 난 뒤에는 한 번도 비핵화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늘 핵무장하겠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2017년 12월에 김정은이가 핵무장 완료 선언한 이후에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간의 핵협상은 또는 북한과의 어떤 핵협상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동결 또는 핵군축 협상으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그냥 입으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주제 아닙니다. 그러면 핵동결이나 핵감축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북한의 핵위협은 미국한테도 위협이 안 되고 국제사회 위협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만 혼자 위협이 되고 혼자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간이 지금의 틀로 북핵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대한민국 위험해지는 북핵 협상의 파라독스에 대한민국은 정치 때문에 깊이 빠져들어 있다. 두 번째 진실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첫 번째, 두 번째에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고 핵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 국가가 기울여야 할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